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5%가량 오른 4,12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에서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기관이 4,300원가량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SK하이닉스가 60만 원대를 돌파하는 등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대와 간밤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가량 오른 92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익홀딩스, 나온테크 등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환율 움직임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값도 짚어주시죠. 네, 달러 원 환율이 장중 한 달 반 만에 1,4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24일 주간 종가보다 10원가량 내린 1,439원, 1,44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과 구두 개입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재개 소식도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늘도 상승하면서 올해 상승률이 7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시간 오후 3시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선물 가격이 0.85% 오른 온스당 4,54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상하이 종합 등 중국 증시는 약보합인 반면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가고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어서 해킹 사태 관련 속보입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전달 해킹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사전 협조가 없었던 걸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윤아 기자, 일단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범행에 사용된 장치와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없었지만 내부에서 3,300만 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고 그중 3,000여 개가 유출된 걸로 파악됐다고 했는데요.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개인 통관 고유 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입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언론 보도 이후 저장한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 그러니까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조사 중인 사안을 당사자가 결론 내 발표한 형국인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성탄절 휴일인데도 어제 오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장을 차관급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을 제출받아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이 고령자였는데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노년에도 일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지난 2015년에는 30만 명이 채 안 됐지만 올해는 10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5%에서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통상 근로자 1명 대신 초단시간 근로자를 좀 여러 고용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증가의 중심에는 고령자와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면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공공부문에 몰렸습니다. 노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분들은 은퇴한 이후에 공적연금 같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과 노인 일자리 제도가 정비되면서 65세에서 74세 노인은 75세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초단시간 일자리 확산은 노후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 지침안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사 간에 교섭을 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우선 그동안 정리해고나 이 구조조정은 경영 판단으로 분류돼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해외 투자, 합병, 매각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된다면 단체 교섭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 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확대됐다고요. 네, 해석 지침안은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면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작업 방식, 복리, 후생 등에 관여하고 통제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또 하청 업무가 조직적으로 편입됐는지, 하청이 원청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지 여부는 구조적 통제의 보완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해석 지침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을 두고 노사는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려는 것이라며 노동쟁의에서도 교섭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불분명한 개념 등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예시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불거진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또다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해 이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엔 동작구 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죠? 네, 서울시 안심주택인 동작구 사당코브 14세대가 지난 12일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가 결정됐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인 만큼 경매로 넘어가는 세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빚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사당코브에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세대는 85세대 104억 규모입니다. 그간 사당코브 임대사업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면서 임차인들 불안이 고조됐던 상황인데 결국 경매에 넘어가 현재 안심주택 3곳이 경매 절차에 있습니다. 또 사당코브 임차인들은 모두 권리관계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직접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고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절차까지 거쳐야 해 번거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서울시는 보증금 선지급 대책을 발표한 만큼 경매가 끝나기 전에 시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경매 입찰 공고 시기까지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고 살던 집에서 나가 새 집을 찾아야 해 주거 불안정성은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며 내세웠던 제도지만 보증금 선지급만으로는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 서울시가 배포한 안내문에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서울시가 입주 당시 약속한 10년 거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어서 은행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등장하고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던 지난 10월,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인 현재는 그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10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등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즉 9월 대비 10월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1%포인트나 높아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9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 원 늘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3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신규 연체율도 0.12%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 연체율이 많이 높아진 겁니까? 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0.12%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4%로 0.09%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2%로 0.07%포인트,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4%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03%포인트 오른 0.42%로 나타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과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팍팍한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벌써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1%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아직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인상안을 놓고 협의 중인데요. 최소 1% 중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1% 중반 정도 오르면 1인당 평균 10,000원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소 3에서 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인상폭이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이번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면 무려 5년 만인데요.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 속에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낮춰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통 이 보험 적자 상황과 직접 연동되는데 이 최근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대략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누적 손해율은 약 86.2%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비요금 인상, 부품비, 수리비 등 원가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 손해율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보험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익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보험사 대부분이 올해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손해보험사와 당국 간 보험료 인상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연말이 되면 특히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막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비 패턴 점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황을 집계해봤더니 13월에 월급은 고사하고 13월에 약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들이 정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 그 규모가 어땠습니까? 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여 명 가운데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여 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한 세액을 보면 전년보다 4만 원 늘어난 117만 원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해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 원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반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 명에 그쳤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4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까? 네, 같은 일정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갈리는데요.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만 8세에서 20세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된 건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나오는데요. KT 계열사인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단으로 상품권을 결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무단 결제라면 이 실제 피해를 본 건데 사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KT알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외부에서 불법 수집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부정 로그인을 한 뒤 상품권 결제를 진행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프티쇼에서 간편 결제에 등록된 카드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본인사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내부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얻은 계정 정보를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KT알파는 부정 로그인과 접속 IP를 차단하고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 범행에 사용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네, KT알파의 해명이 맞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KT알파도 이번 사고를 고객의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던 만큼 비밀번호를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KT알파는 도용한 계정을 통해 상품권 수식 내역 등에 포함된 전화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신고에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나 수법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기업 회생에 나선 홈플러스가 통매각 대신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통째로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자 이 알짜로 꼽히는 익스프레스만 떼어내어 생존 자금 확보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사실상 구조 조정으로 여겨져 홈플러스 노조 반대가 컸는데요. 혹시 이 노조가 결단을 내렸군요. 네, 그만큼 급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플러스는 오는 29일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 3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업계 3위 익스프레스는 홈플러스의 대표적인 알짜 사업입니다. 분리 매각은 지난해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노조 반대에 부딪혀왔는데요. 최근 회사가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등 한계에 다다르자 노조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 3월 법정 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인수합병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달 본입찰에 참여자가 없어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분리 매각을 포함해 일부 점포 폐점과 구조조정 방안, 그리고 긴급 운영자금 3천억 원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수하려는 후보군은 어디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인수 잠재 후보군으로는 기존 슈퍼마켓 사업자인 GS나 롯데 등이 거론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 구도는 수년간 GS 더 프레시가 1위를 지켜왔는데요. 만약 GS 더 프레시가 인수할 경우 압도적인 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2위인 롯데슈퍼가 인수한다면 새로운 1위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또 4위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시장 지위를 선두권에 올려놓을 기회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추정 매각가는 7천억 원대로 지난해 거론되던 1조 원 안팎보다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올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KB증권은 자사 서비스에서 고객이 선물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국내 전체 9%를 차지 1위를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은 인공지능 열풍 속 미국 기술주가 크게 인기를 끈 가운데 전체 해외 주식 거래가 10%가 테슬라에 쏠렸습니다.